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에 관련되는 것은 급기사항입니다. 북한에 있는 5손가락이 드는 고위층도 아니고 신을 둘러싼 억측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역정보가 가능하다고 남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강 이상설이라든가 이런 걸 역이용해서 파일을 더 혼란시킨다든가 야당 의원에 대해서는 사과를 요구하면서 북한의 GP 총격에 대해서는 왜 사과와 재발 방지를 두 문제를 같이 가는 것 자체가 치졸한 짓이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건강 이상설이 최근 한국 사회를 크게 뒤흔들었습니다.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 당선인이죠. 태영호, 지성호 두 정치인의 발언은 건강 이상설에 혼란을 더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북한 관련 가짜뉴스, 해법은 없는 걸까요?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태영호, 지성호 두 명의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 당선인이 빚어낸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망설 논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종합적으로 한 단어를 쓴다면 민낯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정말 수준이 뭐다, 수준이 어디다 새삼 느끼게 한 사건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 사람들이 민낯을 봤다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국회의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스스로 뽑은 거거든요. 과연 그 사람들을 누가 그 위치에 올려줬고 전문가를 만들었냐면 우리 스스로 만든 거거든요. 사과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과문을 안 봤습니다. 안 보셨습니까? 예. 저는 뭐 깔끔하진 않았다고 봐요.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나고 나서 바로 사과문이 나왔다고 한다면 뭐 봤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정말 등급을 늘려서 사과를 했을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을 보기 때문에 굳이 제가 그런 사과문을 볼 이유는 없죠. 보수 진영에서는 태영호, 지성호 당선인이 이 북한 사회를 경험한 탈북자 출신이라고 하는 점을 근거로 북한 문제 전문가 정도로 이제 다뤄왔는데 북한 문제 혹은 북한 전문가가 맞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에 관련되는 것은 급기사항입니다. 북한에 있는 5손가락이 드는 고위층도 아니고 밖에 나와 있는 탈북민이 이곳을 안다? 그런 북한 사회가 지금 어떻게 보면 존속할 수 없는 거죠. 북한 연구하면서 이제 탈북자들하고 많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가장 기억이 남는 게 황장렬 선생님이고 전 노동당 비서죠. 예. 군사를 이제 전공하다 보니까 군사에 관련된 걸 몇 가지 물었더니 황 선생님이 씹웃으면서 김생 지문은 현재 한국의 남쪽에 넘어온 탈북자에 답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답하려면 북쪽의 총참모부 한 부참모장 정도 돼야 아마 답변을 할까. 김일성대학교 대학 총장 출신이 분이잖아요. 아니 한국의 대학 총장이 북한 가서 국방부 체계도 그리라고 뭐 그릴 수 있습니까? 못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 태영호 공사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이 계속 체류를 해왔었고 외교 라인의 코어에 들어가고 싶은 발버둥을 쳤지만 늘상 아웃사이드였던 체계도 보이거든요. 태영호가 이야기하는 평양의 이야기들, 평양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던 지성호의 평양 속의 최고 지도자의 이야기들을 과연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 것인가. 한국에 넘어온 탈북자 중에 영국 공사, 참사적급 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고위급으로 치지만 북한 내부로 놓고 오면 서열 놓고 오면 안 보여요. 아무리 탈북자라 해도 이제 그분이 접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북한에 관한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 놓고 보면 약간 음모론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그거는? 우리 사회에서 나타난 가짜일 수도 있지만 북한발 가짜일 수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역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미끼라고 통상 이야기하죠. 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역정보를 하면 북한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남한 사회에 전파하려고 하는 어떤 정보. 지성호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기에 외곽에 있다가 넘어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국회의원이라고 성공을 한 거잖아요. 기분이 업도됐을 거예요. 이거 확실한 정보다라는 거 뭔가 있었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는 본인이 판단만 가지고 99%라고 이야기할 사항은 분명히 아니라고 놓고 보면 과연 그 정보를 어떻게 받고 누구한테 받게 되는지.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이거든요. 혹시나 통전부라든가 북한에서 남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강 이상설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파일을 더 혼란시킨다든가 정보 능력을 확인한다든가 탈북민으로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을 되기 더 전에 완전 위상을 깎아내리면 탈북자 전체 사회를 대단히 어렵게 만드는 어떤 계기가 되어버리지 않나 싶어요. 특히 이제 김부겸 의원은 기밀 정보를 다루는 국회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에 들어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 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국회의원이 되지 말았어야죠. 유권자들의 선택인데요. 유권자들이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천을 받았고 공천을 줬기 때문에 선택한 거 아니겠어요? 북한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정말 국가 이익이나 국민의 어떤 안전이나 안위나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대단히 정략적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국회의원이면 국민이 요구하는 답을 내는 거예요. 정당이 요구하는 답을 내는 게 아니라 사실요. 두 당선인이 속한 미래통합당 그리고 또 미래한국당에서는 정부가 GP 총격 사건에 대해서는 북한에 최소한의 유감 표명조차 요구하지 않으면서 탈북자 출신 당선인한테만 엄격하자는 것이냐 이런 역공을 취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두 문제를 같이 가는 것 연계시키는 자체가 치졸한 짓이죠. 9.19 군사합의의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황상으로 봐서는 오바의 상황 가능성이 높겠죠. 보수 진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 위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의도치 않다 이야기하는 게 말이 맞냐? 말이 왜 안 됩니까? 사람이 실수를 해서 법을 어길 수도 있고 그래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건 모순이 아니거든요, 사실요. 이건 역시도 딴지고 얘기인데요. 태영호 문제와 이현 지성호 당선자 문제를 희석시키려고 하는 문제는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태영호, 지성호 논란으로 일고 있는 우려 가운데 하나가 남한에 살고 있는 많은 탈북자에 대한 불신과 이제 혐오 강화시킬 수 있다. 그 점이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태영호, 지성호의 국회의원 이 건이 있기 전에 이미 탈북자에서 국회의원이 나왔다는 기쁨이나 이런 것보다 자칫 잘못하면 손각질을 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 더 큰 소외와 또 편견에 시달릴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은 그 두 사람은 태생적으로 공사를 했던 꽃제비든 어쨌든 어릴 때 와서 활동을 하면서 성공한 한국 사회에서 그래도 인정받는 그 사람들이 뭔가 실수를 하거나 지금 같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또 다른 어떤 편견과 소외가 생겨날 수 있다는 탈북자 사회 전체를 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으로 가는 것들은 우리 스스로가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 70년 남북 관계사를 돌이켜 보면은 이 북한에 관한 엉터리 정보나 가짜 뉴스가 횡행했던 게 이제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도 많아서 너무 많아. 김일성 사망설, 2013년 현송월 총살설, 교수님이 기억하는 가장 황당한 오보 어떤 겁니까? 현송월 총살설 2013년 8월달 그게 쇼킹했죠. 현송월에 대해 또 김정은의 옛 애인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이야기가 나 있죠. 지난 2018년에 있었던 북미 간의 협상 하노이가 끝나고 난 다음에 김영철 숙청을 했다고 해서 김영철은 총살을 시켰고 그 보도 나오고 한 이틀 후에 노역으로 보냈다는 김영철이 공연 관람에 김정은하고 같이 가는 모여서 이틀 만에 그냥 바로 어쨌든 북한 관련 허위 정보 오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어떤 과정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정보가 유통되고 가짜 뉴스들이 생산되는 건가요? 대부분들 이야기하시는 게 탈북자 정보가 시작돼서 개인적인 탈북자 정보가 유튜브에 돌아다니고 SNS에 돌아다니다가 작은 언론에 받고 레가시 미디어라고 하죠. 이것들이 받고 외신으로 나가서 확대 증폭되고 재생되는 과정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과정으로 이걸 봐서는 안 된다고 봐요. 탈북자 사회에서 유통할 수 있는 성격의 정보는 아니었다. 굳이 탈북자들이 이런 정보를 아무 이유 없이 유통하거나 가짜뉴스를 저는 만들지 않는다고 봐요. 우리가 OEM 방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대북 가짜뉴스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A라는 매체와 B라는 매체, 언론 매체가 있어요. 똑같은 동일 대북 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통하고 연락을 해서 대북 정보를 받으면 똑같은 정보가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내용이 그렇다고 180도 다르진 않아요. 다르진 않아요. 다르는데 이제 조금씩 변경을 하죠. 맞춤형이죠. 그게 이제 가장 외국에 크고 역으로 생산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번이 아닌가 싶어요. 북쪽에서 먼저 김정은 신변 이상설이나 건강 이상설이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쪽에서 먼저 북쪽에 질문을 했다고 봐요. 4월 15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태양궁장에 안 갔죠. 그 전에 최고인민회 참석 안 했죠. 그 최고인민회가 이틀이 연기가 됐어요. 얘가 뭐 이상한 게 아니야? 라고 한 것이 뭐 일부 학자들이나 이 사이에서 소리가 있었죠. 찌라시나 군소 작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정보가 됐고 데일리 NK였나요? 확인하고 싶겠죠. 평소에 뭐 만나 접촉하는 정보들이 있겠죠. 조중 적경이나 심지어는 내부에 있겠죠.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별일 없는데 무슨 일이야? 우리 쪽에서 이런 소문이 났어. 특별한 조짐 없어? 라고 이야기를 딱 하니까 그래서 통전부에도 요즘 이렇게 심하게 돌아다녔나? 얼마 전에 보니까 뭐 향산 쪽으로 앰뷸런스가 가는 것 같던데? 이렇게 극대되는 재생산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과거에 북한의 정보의 양이 없었던 시기와는 달리 다양한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고 입맛에 맞는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총선이 있었죠. 또 미국은 대선이 있는 측면이 있고요. 이러한 것들과 또 결부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생성될 수도 있고 증폭될 수도 있고 이것들이 이용될 수도 있는 거죠. 북한에서 일일이 확인을 안 해주잖아요. 안 해주죠. 어떻게 이런 허위 정보 혹은 가짜 뉴스를 좀 거를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거는요. 이거 역발상인데요. 북한 뉴스를 보면 됩니다. 한 40년 동안 분단되어 있던 동독서독은 그 분단되어 있는 동안 방송이나 언론이나 출판물을 금지해 본 적이 없어요. 서로 가네요. 그렇죠. 사실 우리는 그게 아니죠. 지금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이야기하는 게 남북 교류협력, 그 다음 신경제지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먼저 어떻게 교류협력을 해요. 지금도 뭐 이런 얘기하면 내일 제가 어떻게 잡혀갈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도 불법을 저지르고 왔어요. 보셨습니까? 노동신문을 봐야죠. 우리 사회에 지금 북한의 신문이나 북한의 언론을 보고 그거에 빠져서 맹신적이게 한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오히려 그것을 공개하면 공개할수록 북한에 보는 해안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가짜 뉴스를 골라낼 수 있는 눈이 띈다고 봐요. 그렇게 열게 되면 과연 언론, 노동신문에 글자 앉아 쓰고 멘트를 안 때리는데 지금같이 할 수 있을까요? 달라집니다. 전 달라진다고 봐요, 북한이. 남쪽이 누군가 다 보고 있는데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식별하고 할 수 있는 북한 정보에 대한 투명성, 공유, 공개화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고 학계나 언론이나 사회단체가 가급적이면 많은 정보들을, 팩트들을 제공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짜 정보가 설 수 없는 자리를 만들어야죠, 사실은요.
이번에는 김정은 건강이상설이 정치권과 이제 언론에서 나왔을 때 정부에서 일관되게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까? 특이 동향이 없다. 북한 최고 지도자 건강 상태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공식적인 워딩을 해주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었다면서요? 그렇죠. 이례적이죠. 지난번 같은 경우는 좀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산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이제 거명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거는 오히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거죠. 북한의 최고 존엄의 어떤 행동을 일거수일투족 다 알고 있다? 아유,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죠. 예. 그것은 결국은 자칫 잘못되면 북한의 오판을 할 수 있는 또 있거든요. 두 번째는 그럼으로 인해서 한번 공개된 우리의 정보 자산이나 정보 루트는 다시 사용할 수 없어요. 온산에 갔다 어떻게 알았을까? 혹시나 휴민트라고 해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절대 이제는 우리는 못 쓰는 카드가 돼버리는 거예요. 정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공위성으로 볼 수도 있고, 뭐 정찰기가 볼 수도 있고, 시긴트라 해서 감청도 할 수 있고요. 뭐 도청도 할 수 있고, 해킹도 할 수 있고, 그럼 휴민트라고 해서 사람이 직접 가서 하는 방식이 가장 좋겠죠. 알아도 사실 모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 정부의 어떤 대북 정보 수집 능력, 어느 정도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조금 다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휴민트예요.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공식적인 관점이죠. 우리가 남북관계 좋았을 때는 평양 시내에 200명, 300명이 더 뛰어다녔어요. 뭐 파견단이라든지 뭐 이런 형식으로요. 어떤 시대에서 북한의 전체에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말하는 휴민트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분들을 말하는 건 아니죠? 아니죠. 자연스럽게 알게 모르게. 그러면 그게 그쪽만 하는 게 서로 주고받는 그게 있는 거죠. 이제 그 속에서 역설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역정부도 나가고 이런 게 잘 골라내야 되죠. 2019년 한 해를 거쳐오면서 대단히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되면서 무너진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뭐 나름대로 여전히 북한 정부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보 수집 능력은 대단히 좀 신뢰할 만하고, 일부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에 관련돼서 미국의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우리의 정보고 우리의 정보를 미국에서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북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지리적인 가까움. 그리고 두 번째 언어적. 언어 정보 수집에 있어서 이 두 가지는 어느 누구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북 정보 수집 능력 결코 낮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거꾸로 정부가 북한에 관한 가짜뉴스에 출처일 때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2016년 이영길 인민군 총참모장 처형 문건을 통일부가 배포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이영길 총참모장 확정 때문에 유명해진 게 아니고요. 진짜 이 사건이 유명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개성공단 폐쇄 때문이었어요. 이날이 바로 개성공단 폐쇄한 날이었어요. 네네. 폐쇄하고 3시간 만에 이것을 흘려요. 통일부가 직접 흘려요. 보도자료를 뿌리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었죠. 이례적이죠, 아주. 네. 보도자료를 주면서 출처를 어떻게 하면 정보당국이라고 표현합니다. 국정원이죠. 국정원이죠. 국정원이 나서서 뿌린 거죠. 왜? 개성공단 폐쇄를 물타기 하기 위해서. 대단히 그 작전은 성공을 했어요. 개성공단에 대한 어떤 뭐랄까 비난이나 이런 것도 여론을 좀 약화를 시키면서 김정은 정권의 어떤 폭력성, 난폭성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면서 잠옷 성공한 듯 했으나 짠! 뭐 석 달인가 됐나요? 석 달 뒤에 살아있는 걸로 나타났죠. 가짜뉴스의 가장 핵심은 의도성, 목적성이 있어야만 가짜뉴스로 성립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제한된 정보를 활용한 정부 당국의 가짜뉴스 생성. 이 북한 관련 오보라든지 허위 정보 이런 것들은 어떤 피해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안보 불안감이죠. 증시가 떨어진다든가 사재기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불필요한 어떤 안보 불안감 조성. 이게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되면 군이 사실 비상사태를 계속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안보 피로감이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꼭 지켜야 될 상황에 안보 어떤 구멍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우려도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평화를 통해서 남북 분란에서 썼던 비용들, 안보 비용들을 우리 국민들의 삶으로 돌려주자는 것이고 경제로 돌려주자는 것이고 그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안 되잖아요, 사실요. 네, 오늘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님 모시고 태영호, 지성호 논란에서 시작해서 이 북한 관련 오보의 역사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영철 숙청설을 기억을 하는 게 2007년도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남쪽 군인하고 북쪽 군인이 멱살 잡고 싸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역사를 잡은 당사자는 아니시죠? 제가 당사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역사의 인물을 제가 몰라봤네요. 왜 그렇게까지 멱살을 잡으셨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NLL, 그때 공동으로 구역이었는데 공동으로 구역을 측이 우리하고 협의하지 않은 것을 갑자기 빔프레이트를 띄우게 됐고요. 그때 기자들이 다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그 약속되지 않은 것들을 기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공개하면 안 되거든요. 하는 순간 제가 이제 그 빔프레이트가 켜지는 걸 보고 뛰어들어가서 이제 빔프레이트를 몸으로 막은 거고요. 그 이제 그 빔프레이트 몸으로 막은 저를 이제 밀치고 저는
그걸 안 피하려고 이제 개를 또 다시 밀치고 그때 대표가 김영철이었고 김영철 숙청설 나왔을 때 좀 나름대로 좀 기억이 남고 저의 흑역사입니다. 흑역사는 아니고 남북 관계사에서 또 기억에 남는 장면가 저의 흑역사입니다. 예.